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민 없는 김용민 TV의 핵심은 아니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컨텐츠 맷 대통령. 자, 오늘도 12월 14일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생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나 사정상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정상 라이브는 아니고 아마 대략 한 1시간 반 딜레이인가요? 네, 예, 그 정도 아마 시작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5시에 정확히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간은 아마 한 6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자, 오늘 저와 함께 맷 대통령 또 출연해 주신 먼저 맷 대통령의 귀요미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맷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네. 해외를 아주 자주 가시고 가끔 한국을 순방해 주시니 저희가 맷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좀 약간 좀 상대적으로 어디 또 무슨 명품 가게 갔나 술을 얼마나 먹었나 말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다라는 자꾸 좀 어려움이 생겨요. 자, 지난주에 빠지는 바람에 더더욱 더 맷 대통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조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 속 뻥 뚫리는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멘트도 정치인 같아 이제. 뭐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는? 아니 뭐 답답한 정치 이런 건 싫잖아요. 예, 그렇죠. 뚜렷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네. 항상 지지자들에게 네. 대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 정치인이 김용민 뭐 의원이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쵸. 근데 네. 지금 아직 이제 초선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저기 예비 후보? 자, 네. 이제 신조상호 변호사가 요즘 이제 김용민 그 의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이 시원함의 청량함의 어떤 이제 투톱으로 꼽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만든 거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른바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 오히려 직권남용죄 같이 포괄적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법은 없애고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왜곡해서 네. 남용해서 사적으로 뭔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거를 엄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따로 도입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법 왜곡죄가 원래 독일에서 유래한 법이에요. 그것도 독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독일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법도 네.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형법 중에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통한 범죄는 네.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면요? 원래 벌금형이 없이 다 징역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두냐면 사소한 권한 남용이라도 걸리면 직에서 퇴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저 뒤에 계신 저분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직권남용은 네. 이제 몇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95년 법 개정 때 벌금형이 추가됐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그 결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좀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법 왜곡죄를 만들면서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법 왜곡죄도 벌금형이 없고 네. 그런데 김용민 의원하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용민을 계속 쭉 빌드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좀 길어졌네요. 법 왜곡죄였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금 우리 민주당 안에서 두 개가 대표 발의되어 있는데 네. 하나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 안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또 같은 금천구에서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최기상 의원 안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네. 벌금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 네. 왜 알겠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기상 의원의 법 왜곡죄는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을 특정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초과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이 이른바 남용할 목적을 증명해야 돼요. 남용할 목적을 증명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의 법 왜곡죄는 독일법과 같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검사의 영장 청구도 그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최기상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영장 청구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일단 김용민 의원의 안을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거의 독일의 법 왜곡죄안하고 같고요. 네. 그다음에 400회 가까운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한 네. 인간과 그 주변 사람들을 도륙내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당연히 영장 청구도
일단 강제권을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법을 해석함에 있어 왜곡이 있다면 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영장 청구를 하셨던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네. 아, 제가 뭐 이제 변호사니까 적극 찬성하셔야 예, 됩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찬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영장을 청구해 보신 아니, 분은 유일하니까. 영장이 많이 청구돼야 저희의 먹을거리가 생기긴 하지만 정말 영장 청구에 문제가 많은 것은 그 수사 보고서, 허위 네. 수사 보고서를 붙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그게 경우가 바로 법 왜곡이잖아요.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장은 당연히 청구돼야 되겠죠. 예. 우리 구속 영장은 판사 앞에서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하고 그러니까 걸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네. 압수수색은 물적인 수사 방법이다 보니까 허들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위 수사 보고서를 네. 뭐 이런 풍문이 있고 뭐 누구에게 확인해 본 바 뭐 진술 조서 이런 형태도 아니죠. 네. 그냥 뭐 많이들 하죠. 정말 알겠습니다. 많이들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 하나를 네. 만들 때도 그 하나 만드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권력 네. 기관을 견제하는 법은 만드는데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만들 때 똑바로 만들지 못하면 이른바 이게 검찰 수사권 2차 조정안 같은 판이 나는 겁니다. 네. 제대로 만들어야 돼 만들 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인사도 못한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네. 지금. 우리 인사만 지금 이제 어쩔 8년째 거예요. 하고 있어.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또 몇 대통령에서 이렇게 또 이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우리 부산 직접 소개하시죠. 네. 네, 늦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네. 부산 수영의 봄바람, 수영의 봄 강윤영입니다. 수영의 봄. 오! 준비된 멘트 들었어. 수영의 봄. 부산이 디비졌습니까? 네. 아니, 수영의 봄은 올 것 같습니까? 빼앗긴 봄을 찾겠습니다. 빼앗긴 봄을 찾습니까? 그렇군요. 저희 부산 수영구가 한 번도 이렇게 봄을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쭉 다 했습니다. 40년. 게다가 이번에는 윤두광의 똘마니가 거기 나온다면서요. 예. 확정입니까? 뭐 확정이라고 이제 소문은 났죠. 그런데 네. 그 내부 사정을 저희가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법률비서관 주진우 검사가 온다라고는 거의 주민들은 알고 계시죠. 언론인들도.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이 몇 대통령의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한두광과 주두광 두 명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중에서 주두광이 내려온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도 판판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뽑으시면 안 돼요. 네. 수영구 주민. 수영구의 주민.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수영의 그렇습니다. 자, 뭐 부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많은 이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검찰 캐비넷의 파워를 한번 느끼게 한 사건이 장제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여기 이번에 이제 또 그 김기현 강화매를 알려진 우리 김기현이 당대표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장제원 사퇴 뭐 지역 관리도 되게 잘했다고 들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장제원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왜 사퇴를 했을까요? 거기가 동서대 재단 이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서대가 지방 사립대들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사립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H고죠. 그렇죠. 특히 사법고등학교. 뭐 나경원 대표 그때 예. 저희 전당대회 때도 주저 안 찼잖아요. 네. 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집안을 도륙시킬 수 있잖아요. 검사들이 아니 검찰이 지금 제일 특수부는 잘하는 없는 게. 것도 만들어내는데 네. 그냥 툭 털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기사 나왔었냐면 네. 그 동서재단에 용역하는 업체가 네.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미 얼마 전.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출마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거 전에도 이미 뉴스타파에서 한번 보도했는데 동서재단 이사장인가요, 총장인가요? 형님 장제국 있잖아요. 총장. 네, 장제국 총장. 네. 장제국 총장과 어머니가 사는 그 아파트가 초대형 평형의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몇십억짜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아마 엘모 엘모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 아파트 그 아파트가 법인 그러니까 학교법인 소유예요. 네. 근데 시세 반값도 안 되는 전세금을 넣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다. 오. 심지어 첫 해는 첫 2년인가요? 첫 1년인가 2년인가는 그 아예 전세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았다. 이걸 이미 보도한 바 있어요. 예. 뭐 근데 태도- 학교가 아파트를 왜 취득하지요? 학교가 그게 휴양 관련된 아마 연수원 비슷하게 아마 취득할 거예요. 그렇게 할 아파트. 수도 있겠죠. 네.
예. 보통은 그 엘모 호텔이 레지던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보통은 식으로 뭐 취득했을 것 이제 같습니다. 그 학교 행정이나 뭐 교육 목적에 쓰이는 시설하고 수익 시설, 차임을 얻는 시설하고 이게 그 학교 회계는 굉장히 엄격한 걸로 아는데요. 네. 뭐 교비 회계, 뭐 법인 회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 시설을 그러면은 뭐 연수원, 뭐 휴양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타파에 이미 보도가 됐고 근데 수익용 자산인데 시세보다 낮은 차임을 받아도 문제인 거고. 그것도 당연히 문제고요. 배임이죠. 학교 법인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 더 비리가 쉬워요. 왜냐면은 그 주식회사의 경우는 최소한 그 외감이라도 받잖아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감도 받고. 근데 이 학교법인들, 재단법인들이나 사단법인들의 경우는 결국은 이사장에다 그걸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일반 기업보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사학재단, 아까 그 나경원도 그 전당대회 때 주저앉힌, 제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나경원인데 네, 그 벽돌 나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 나채성. 네, 네. 우리 저 누드 섹스라고 알려진 그 나경원의 그 부친이 교장 선생이던 시절에 제가 그 학교 고등학생이었죠. 근데 화곡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 예. 양반이 그 공군 대령인가? 아무튼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걸 못했어요. 이 별을 못 딴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뭘 했냐면 맨날 그 사열과 분열을 시켜요. 일반 학생들 교련 시간에.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사열을 하게 되면 이게 전교생이 이렇게 무슨 뭐 막 이렇게 부대처럼 이렇게 이 딱총, 이 목총 쥐고서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거기 지나가면서 뭐 충성을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교장한테 충성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게 먼 훗날 이 집이 나경원의 그 집, 이 집이 원래 그 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나경원 이미 2011년에 교사들에게 네. 그 흥신학원 교사들한테 후원금 받은 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사들이 정치 후원금을 내면 그걸 세액 공제 자료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실에 자료가 있는데 그걸 행정실장이 뻔뻔하게도 불태워서 없다. 불태워서 없었어요. 예, 불태워서 없다라고 하고 나경원은 난 강요한 적 없다. 근데 이제 사실 강요를 했으니까 그걸로 교사들이 국가 공무원 뭐 사립학교법 위반, 그렇죠. 정치활동 이런 거 하면 문제가 되니까 싹 사건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불태워 버렸다. 아니 대면 검찰이 불태워 버렸으면 이 증거인멸을 했어 이런 소리를 해드는데 그냥 불태웠구나.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묻혀진다는 게 너무 희한했죠. 뭐 저는 제가 직접 뭐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제가 뭐 수사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장제원 의원의 그 일가를 터는데 저는 한 달 안 걸릴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도. 한 달, 뭐 그냥 뭐 손대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딱 그냥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버스 90대가 이동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그럼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맞습니다. 거기 누굴 꽂으려고 근데 도대체. 그리고 이번 기회가 차제에 정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이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송영길 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이른바 먹사연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외곽 뭐 조직이라 그래 가지고 털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별건 수사입니다. 네. 원래는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차츰 넓혀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외곽 그 연구소까지 이렇게 털게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뭔가 싱크탱크를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협업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까지 다 그냥 의원의 후원 조직으로 싸그리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이른바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렇죠. 현역 의원들 중에 조금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광역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 국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의원들 간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좀 더 큰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개정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대표 선거 전국 단위 선거인데 제 옛날 우리 당원 80만일 때 기준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문자 한 번 뿌리잖아요. 문자 한 번 발송하는 거 7천만 원 정도 들어요. 장문 문자 보내면. 문자 한 번 보내는데 7천만 원. 네, 장문 문자 이미지 넣어가지고 보내면 한 7천만 원 듭니다. 두 번 하면 1억 5천 꽉 채워요. 그렇죠. 왜냐면 정치자금법상 전국 단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한도가 1억 5천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돈 쓰는 선거 억제하는 게 맞죠. 근데 경우라는 게 정말
작은 그 지역구 하나 15만짜리 지역구 하나 하는 그 선거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밖에 인정 안 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걸 선거를 치르라는 건 교도소 담장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 네, 걸으라는 네. 얘기고 그건 언제든지 검찰의 먹잇감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 뭐 특히 이 검찰은 뭐 후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해놔도 그걸 다 후보자랑 무조건 어떠한 고리를 찾아냈었든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예. 엮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히 본인이 죽이고 싶은 사람만. 그렇죠. 그러면 이 검찰 정치가 그 검찰 정치를 막아낼 방법이 없고 정치 검사를 우리가 금지할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솔하게 논의해봐야 돼요. 진솔하게 논의해야 저는 된다?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금액을 그렇게 아주 최저 한도로 억제하는 것이 과연 투명한 정치이고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옛날 정치 계산법이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 음. 진짜 캐비넷에 옛날에는 정치 자금을 선거 캠프에 가면 장롱 같은 데다가 문고리도 없습니다. 문고리도 장롱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요. 불러요. 네. 진짜 줍니다. 그렇죠.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너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저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계에서 전반적인 선거 제도나 정치 자금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후보로서. 예, 그리고 뭐 원외 위원장들도 지구당. 아니 원외 위원장들도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직업이거든요. 근데 후원금을 원외 위원장한테는 왜 후원금을 못 걷게 합니까? 이게 그것도 기득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내들이 원외 진입을 방해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차별. 그러면은 원내와 원외.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은 부산의 지역구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두 분은 변호사 사무실을 거기서 두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리고 네. 이제 저 지역 사무소를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예보자 네.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들은 4년 내내 지역에다 사무소를 둘 수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현역 의원은 국가에서 9명의 보좌진을 그렇죠. 제공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보좌진들은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 지역 사무소에 유급 사무원을 5명까지 또 둘 수 있어요. 와. 그 중에 굉장히- 2명은 후원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신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구조네요. 그렇죠. 그 정말 지구당 폐지한 사람이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 여기서 그러면 또 자기가 오세훈 오세훈. 선거법 했다고 되게 자랑형 삼아 얘기하고 그래요. 그분은 생태탕 드신 거나 해명 좀 하라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여전히 해명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조상호 변호사님은 아예 금천구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냥 사무실이 거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저도 수영구 왔다 갔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 수영구의 변호사 사무소. 예, 어우. 거기에 이제 사무소를 두고 빡치겠다 계시죠. 진짜 그러면 훨씬 더. 아우. 근데 어쨌든.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이 없게 하는데 이제 후원금 한도나 뭐 맞습니다. 원회에 대해서는 뭐 후원금을 못 받게 하거나 3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보면은 뭐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뭐 막 돈이 그 후보자들한테 거치는 게 그걸 마치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와 이번에 뭐 얼마가 졌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후원금 한도가 있습니다.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인별 한도도 있고요. 네. 그다음 총액 한도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특징이 외곽 조직의 후원금 모집은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유사 조직도 금지하고 뭐도 금지하고 해갖고 아예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법대로라면 심지어 지금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그 고문으로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네, 먹사 심지어 그게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후원 조직이라 해도 처벌을 못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슈퍼팩이라고 불러요. 슈퍼팩. 네. 그렇죠. 슈퍼팩이라고 하죠. 별도로 그냥 구성되는 그 단체들이 네. 자신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지지 활동을 하는 걸 미국 법으로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외곽 조직들이 움직여서 제한 없는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걸로 TV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공업을 시키죠. 물량 네. 공세를 해요. 그래서 슈퍼팩 갖고서 항상 그 미국 선거 때 이렇게 뭐 걔는 되게
장시간 캠페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슈퍼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얼마 고쳤다, 뭐 얼마 만에 다 이게 뭐 그냥 찼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왜 쟤네는 저렇게 돈을 막 걷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뭐 그런 거를 정치자금 뭐 이거 한 걸로 마침 뭐 이렇게 막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막 하나 했더니 이게 30년 전의 기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원래 네. 그 애초에 첫 수사의 시작은 이른바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주장이 서로 달라요. 이른바 현재 자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박용수 보좌관과 뭐 윤관석 전 네, 의원, 네, 네.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 인정하는 금액은 한 6천여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9,5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9,500만 원의 돈을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받아서 이거 조성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네. 뭐 원외위원장들 뭐 이런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줬다는 그 네. 의혹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관석 의원이 인정하고 있는 건 봉투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 있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수사를 출발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를 엮어내기가 힘들었나 봐요. 예. 그렇게 몇 달 동안 소란스럽게 북치고 장치고 했지만 잘 안 나온 거죠. 그렇겠죠. 진술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증거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 방향을 틉니다. 네. 어느 쪽으로 트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고문으로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과거에 이제 네. 그 동서남북 포럼인가? 네. 그래서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 그러니까 네. 이 남북 문제를 경제 문제의 하나로 보고 경협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원래.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중심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 연구소 거기를 턴 거예요. 아, 거기가 사실상 송영길 대표의 정치자금의 우회로다. 의외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미국식으로 거죠. 말하면 슈퍼팩이다. 예, 슈퍼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후원금 일체, 그걸 다 그냥 저걸로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그렇죠. 그냥 다 몇 때려버린 거예요? 몇 년간의 후원금 일체, 그게 한 8억 얼마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8억이라고 그 기사에서 보면서 네.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저는 8억을 뭐 당연히 뭐 계좌를 주고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게 무슨 뭐 돈봉투든 아니면 무슨 사과 박스든 뭐 그게 있었다는 거야. 난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길 털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중에 4천만 원, 네. 후원금 4천만 원은 여수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네. 개인이 아닙니다. 네. 여수 상공회의소가 네. 본인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송영길 국회의원에게 네. 제3 이것도 제3자 뇌물, 네. 아, 제3자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에이 진짜 무리수네. 그럼 이번에도. 그래서 아무튼 송영길 대표 자체 뭐 어저께 짜장면 먹는 사진 이렇게 SNS에 올리셨던데 그래서 저분이 뭐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이 있으니까 저러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야 그래도 당 대표고 뭐 더 상징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도 관심 주목도가 높고 그래서 뭐 지지자도 막 거기 앞에 나와서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사실 이제 혼자 짜장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 주변에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약간 또 짠한 마음이 괜히 드는 거예요. 주변에 같이 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님들이나 우선 뭐 형님이신 송 변호사님이 네. 그 구속영장 관련된 재판은 하시기로 했고 네네네. 그리고 송 대표님이 능력 있는 변호사세요. 그런가요? 본인 스스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만큼이나 네. 조성한 변호사만큼이나는 아니지만 네. 능력 있는 변호사님이시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이 능력 있는 정치인이세요. 네. 근데 변호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같이 몇 개 해본 적이 네, 있는데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능력 있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검찰에 그렇게 오랫동안 반부패 2부가 오로지 이 한 사건에만 매달렸거든요. 예. 1사부는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 그렇죠. 죽이기에 매달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서울중앙지검 1사부와 네. 수원지검 특수 네. 그다음에 성남지청 네. 여기가 전부 다 이제 매달린 거고 아이고. 이제 반부패 2부만 지금 비어 있었잖아요. 네. 그 2부가 이른바 이 돈봉투 사건과 송영길 대표를 타겟으로 한 수사에 올인했어요. 근데 결국에 나온 거는 송영길 대표로 간 돈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는 정치를 5선 국회의원에 네, 5선이죠. 5선 국회의원의 당 대표를 지내고 그다음에 인천시장까지 하신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 기간 내내 집이 없어요. 집이 뭐 그때 공개된 걸 보면은 인천에 굉장히 좀 허름한. 아니요, 허름한 건 아니고 네. 조금 연식은 됐는데 깔끔합니다. 깔끔한 이게 연식이 된 네. 그 저기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셨고요. 그뭐 그러니까 뭐 그 방도 3개도 아니고 한 2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네. 같이 가족들 앉아서 개까지 같이 있으니까 네. 그 무슨 뭐 전 거의 한 지붕 세 가지고 뭐 그냥 그 정도 순돌이네 집이 생각날 정도로 요즘 시대에 네.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외곽 조직 목사연을 턴 거죠. 네. 안 개인을 나오니까는. 털 수는 없어요. 네. 털어봐야 나오지 안 나와요. 않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지역 저기 주소를 옮기셨잖아요. 네네네. 서울로 주소를 옮기니까 인천 계양에서 네. 그 전세로 네. 아파트 그렇게 아주 새 아파트도 아니고 네. 그냥 좀 연식된 아파트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빌라 아 다세대 네, 빌라. 빌라로 가셨는데 아, 빌라. 빌라 전세로 가신 네.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분 개인이 무슨 돈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이른바 먹사연을 뇌물을 주게 했다. 전부 다 개인 회비들 내서 하는 거거든요. 네. 후원금 내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 4천만 원이 큰 뭉칫돈이었지. 네. 전부 다 뭐 10,000원, 5,000원 네. 이런 분들이에요. 네, 뭐 10만 원도 있습니다. 아. 아니 1년에 비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 탈당했잖아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뭐 그 레퍼런스야 화려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냥 민주당에서 일단 탈당을 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검찰은 예를 들어서 송영길 구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이득이 뭘까요? 민주당 전체가 부패했다. 아, 그 민주당 이미지를 부패. 얻고 싶은 거고요. 음. 그다음에 어찌됐든 그 돈봉투 사건에서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네. 제가 알기로 그 지목의 근거는 이정근 처음에부터 예. 아니요. 그 이정근 전 사무총장도 그걸 네. 잘 몰라요. 아 잘 모르나요? 네. 정확히 누가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네. 근데 뭐 특정 어떤 그 국회 내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 회의 참석자들이 아마 받았을 것이다예요.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특정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서 네. 계속해서 이른바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서 또 영장 치고 뭐 기각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뭐 인용되면 또 대박이니까 계속해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찝어서 뽑아내듯이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전체를 부패한 세력으로 몰고 가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12월 달인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아니고 당연히 뭐 이제 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더욱 더 이제 기각이 되어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불구속 수사 기소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수사할까요? 아니면 뭐 한 번 더 칠까요? 아니 3번 더 칠 이유는 없어요. 네. 왜냐면 이미 수사의 정점이라고 아. 본인들도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서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해야죠. 그게 맞죠. 그렇군요. 이게 그렇군요. 검찰이 기소 성애자잖아요. 네, 그 성애자, 기소 성애자, 그렇죠. 구속 성애자, 기소 성애자.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건드려 놓고 뭐 이렇게 건드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여기서 본전을 뽑는 거지 그 뒤로 무죄는 아.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기소성애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네. 유단히 기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누구냐? 네.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그 증인들. 뭐 그렇죠. 대표적인 게 김진성이에요. 김진성은 심지어 영장 쳤어요. 사람들이 잘 기억이 네. 안 나실 텐데 김진성이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장까지 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영장이 그때 기각됐거든요. 네. 뇌물죄하고 이 이른바 이 위증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영장을 쳤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벌써 몇 개월입니까? 6개월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도 기소 안 하고 있고 위증만 기소했습니다. 그거 지금 왜 뭐, 위증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그 위증에서 지금 김진성 씨는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그 변호를 협조하고 있고. 누가 맡고 있느냐? 배승희 변호사가 맡고 있어요. 아 배승희. 요즘 뭐 부산 아닌가요? 양반? 배승희 변호사도 부산 쪽에 나오는 아닌데. 아닌가? 아무튼 예. 김소연 변호사가 부산이요. 아 그런가? 예. 젊은 여성. 그거 유튜버로 가장 요즘에 코인을 많이 요즘 벌어들이신다는. 맞아 코인 빨 좋더라고요 그 양반도. 아 그렇구나. 자 그럼 광고를 이 타이밍에서 하나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계속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김두일 TV에서 많이 하던 광고를 여기서 보네. 예,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순백.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로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신만으로만 자란 야생삼이 바로 산삼 순백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다 하여 기를 양자를 써서 산양산삼이라 칭하지만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 없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입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모두 한 병에 담았고요. 홍삼값에 산삼을 드리겠습니다. 7,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 그리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세요. 지금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다. 네, 겨울 이벤트로 혈당 케어와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를 45일치입니다. 바로 특별 증정해 드립니다. 여기 옆에 있었구나. 네, 예. 있습니다. 자, 있었네. 네. 자,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 검색은 산삼순백 하시면 되고요. 예, 한참 이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4월 달까지 달려가셔야 되는 이제 또 우리 또 후보자들,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서초동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하고 계신 이현주 변호사님 마시고서 일단 기운 내시죠. 오우, 네, 산삼순백 먹고 잠 잘 오겠네. 잠을 얘 잘 오니까? 마시면요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숙면을 취합니까? 네. 예. 그리고 선거운동 시즌이 충선은 항상 겨울이기 때문에 네. 겨울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예. 산삼순백으로 감기를 안 그럼 걸려야겠습니다. 제가 두 분이 이제 막 선거 전에 열심히 하시는데 잠을 주무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산삼순백을 사드리면 이제 뭐 위반 전혀 선거법 위반되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산삼순백. 이건 사실은 김도일 TV에서도 광고하는, 아무튼 민주 진영에서 되게 많이 알려진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조상호 선생님께서 나가는 프로마다 되게 많이 보셨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진영의 네. 가장 든든한 뭐 이게 영양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가성비 끝판왕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밀크시슬. 자,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만큼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제대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무료 배송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건강기능식품이 용민샵, 용민샵? 네, 용민샵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 용민샵에 있습니다. 품질은 더하고 가격은 빼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정직하고 고집스럽게, 고급이라고 읽을 뻔했네. 예, 정직하고 고집스럽게 만든 간 건강의 필수품인 밀크 시슬입니다. 간 건강. 예, 밀크시슬. 네, 간 건강을 제가 왜 특별히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는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 간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진짜. 네. 네. 간이 건강해야 됩니까? 네. 아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렇죠. 오래 살죠. 그럼요. 예. 예,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 130mg을 함유해 하루 한 알의 식약처의 일 섭취량 기준을 100% 충족했고요. 또한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 비타민 B 6종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합성 향료나 착색료, 감미료 등을 첨가료를 단 1도 넣지 않았습니다. 믿고 먹기 힘든 중국산 제품은 아닙니다. GMP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8,900원?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야? 너무 싼데? 하루 300원도 안 되는 값으로 피로에 지친 간 때문이야. 간을 챙겨주세요. 네, 가격 정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밀크시슬 1일 1정 30정 1개월분 26% 할인율을 적용해서 8,900원, 2개월분 34% 할인 15,800원입니다. 지금 용민샵, 용민샵 지친 감과 활력을 위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밀크시슬을 만나보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용민샵. 네, 쇼핑이 후원이다. 밀크시슬 갈아타야 되겠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밀크시슬. 저 밀크시슬 저도 먹거든요. 아, 그러세요? 갈아타야 그렇군요. 바로 갈아타야 되겠다. 네, 간 건강을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에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사건은 네. 좀 오래전 일이지만 조전혁 전 의원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조전혁. 정교조 명단을 네.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맞아요, 자기 맞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정교조가 했고요.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들이면서 이행 강제금 저 내려라 내리지 내렸죠. 않으면 뭐 일당 얼마를 했는데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 이행 강제금을 간접 강제로. 예, 얼마 냈어요? 그 아니, 그, 때 간접 강제금 그 몇 돈, 억인가 쌓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돈을 근데 이제
그냥 주기는 싫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금통에 동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이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나 후원자들이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도 써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그 편지를 읽고 이게 나 후원금인데 진상이네. 예. 정치자금법. 그게 후원금은 아. 선관위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목적 이건 개인적인 채무잖아요. 네. 개인적인 채무로 지급된다. 왜냐면 국회의원 지위가 아니고 이 뭐 간접 강제금이라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그냥 스스로 그냥 거의 할복을 한 수준이네 거의 그냥. 네. 예. 그래서 모든 일은 저지르시기 전에 변호사 맡고 변호사 아유 조전혁 전 의원님 저 우리 이현주 변호사한테 그런 거 좀 상담을 하셨어야지. 이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렇게 동전으로. 결국 뭐 그때 세비 압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아니 왜 이렇게 저쪽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은 정교조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막 그래서 그냥 자신의 범행을 생중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진짜 망가뜨리신 분.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뭐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 한길좌께서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네. 원래는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단 말이죠. 음.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이제 원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프로치가 애초에 안 갔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어차피 내년 선거에 비대위 체제로 가서 이제 스스로 독박을 쓰기 싫으니까는 자기의 어떤 경력에 똥물을 튀기기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는 그냥 출마 정도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런 비대위까지는 안 가겠다. 뭐 이런 스탠스일까요? 근데 저는 지금 용산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걸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현안이죠. 그 변수를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검법이 어차피 통과가 될 터이니 네. 그러면 거부는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재부의했을 때 3분의 1을 넘길 수 있느냐 마느냐의 싸움에서 네. 지금 수싸움하고 있겠죠. 한동훈도 거기에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뭐 저번에 그 순방전에 지도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제 만찬인가 조찬인가 네. 오찬인가 만찬인가를 가졌잖아요. 네.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실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네. 김기현이요? 아니요, 저기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그때 그 언급이라는 게 결국 공간이 구성을 늦춰달라라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공간이 구성이 빨리 돼가지고 공간에서 팍팍팍팍 쳐내면 네. 이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건데 제2결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반란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얘기였구나. 걱정이 됐던 거죠. 아까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만 듣고는 아니 이거와 무슨 수싸움이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해설 버전을 듣고서 여기 한 번 어차피 재부의돼서 네. 다시 할 때 미리 이제 선수들이 결정되면 거기 이렇게 반발해서. 책봉되지 못한 선수들이 에이씨 나 그냥 반란표 던지다. 아니요, 반란표 던진다도 아니야. 기분 나쁘니까 던지는 건데 네. 어차피 무기명이거든요. 무기명이니까.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도 들어올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무기명이라. 무기명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반란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저쪽에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기의 마음 속은 이제 속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에이씨, 너도 죽어봐라 하고 같이 죽자 뭐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벌써 이른바 20% 하위 20% 22명에 대한 컷오프를 예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늦춰야 되는 상황인 예, 건데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안이 가결됐을 때 아마 28일 날 네, 28일 날 이달 가결됐죠? 28일 날 가결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안이 가결이 22일 날 자동 상정이고 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28일 날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8일 날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송부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한 1월 1일 날이나 뭐 이때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그 전에 받아볼 수도 있고. 네. 그럼 받아본 다음에 거기서 15일 그걸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해야 돼요. 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빛의 속도로 하지 않을까요? 뭐 빛의 속도로 하든 뭘 네. 하든 결정을 하면 돌아온단 말이죠. 네. 돌아온 다음에 그거를 갖다 언제 올릴지는 또 국회 마음이에요. 그렇죠. 2월 중순 넘어서 올리면 어떡할 건데요? 2월 중순 넘어서 올리겠죠 당연히 일부러. 그러니까 선거에 가까울수록 더 훨씬 더 이제 옛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다 너희들이 아마 싸워라. 국민의힘은 빨리빨리 하자고 난리를 칠 겁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원래 뭐 12월 8일 날 이걸 이제 뭐 쌍특검 뭐 네. 이제 처리 안 한다고 그때 막 방방 뜨면서 또 그냥 뭐 김진표 엉아 막 욕 되게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28일 되는 게 더 좋네요 지금 보니까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딜레이. 그래서 선거와 가까워질수록 어차피 첫 번째 거부권은 조상호 변호사님께서는 100% 거부권을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이제 한 정말 한 3월 달쯤, 2월 3월 달쯤은 진짜 볼만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아무리 고권적 행사라도 경우와 사리에 맞아야 되고 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법에 따르면 이해충돌되는 사안이잖아요. 완벽하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인데 네. 비상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신중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대놓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고권 행사를 한다. 대놓고 또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네,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법안에 대한 예외를 두는 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 김건희 특검법은 배우자에게 한정돼서 적용되는 네. 특정인을 위한 법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거에- 특정인을 위한 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예. 예. 와.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런 네. 특정인을 위한 법이 혹시 위헌 아니냐. 근데 네. 아니라는 게 이른바 옛날에 그 전두환 특별법,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12.12 특별법 그거에서 확인됐습니다. 5.18 네. 특별법에서 다시 확인됐고, 그래서 그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법도 허용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결국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는 문제인데 네. 그렇게 행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슬슬 화가 나는 게 지금 네. 이게 상권 분립도 뭣도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대통령이 거기 개입을 하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자지우지를 하는데 이건 뭐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그리고 입법기관 그 내에서의 국회의원 개개인의 네. 그 정치 활동 뭐에 관해서도 그렇죠. 지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민주당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 아니 저쪽에 그러면은 이쪽에는 파괴됐는데 저쪽에는 잘 되고 있다는 건가? 뭔 입장인지. 두 분은 민주당의 지금 어떤 후보자들이라 말씀하니까 좀 거시기 하고 제가 아니요, 말씀드리고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예. 당내 민주주의가 네. 파괴된 게 네. 멀쩡하게 선거로 뽑힌 이준석 대표를 임기 전에 끌어내린 게 당내 네.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그거 다 네. 동의하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건 네. 대부분 다 동의해요. 네. 우리 당의 이른바 원칙과 상식도 동의할걸요? 원칙과 상식도 동의할까요? 네, 그 부분은 네. 동의할 거예요. 이준석 아, 대표 끌어내린 거. 아, 요 부분은 네. 네, 이준석 네. 대표를 끌어내린 건 네. 이거 살이 맞지 않는다라고 동의할 네. 겁니다. 이번에 김기현도 네. 정말 자발적으로 그만 사퇴한 걸까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도 길을 잡고 아무도 물어봐도 예. 예, 근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는 책임을 물릴 수는 있거든요. 정치적인 네. 책임은.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나 엄청난 차이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당 대표나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선거에 대패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물론 보궐선거 한 자리지만 너무나 크게 벌어져가지고 근데 네. 그게 김기현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억울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당의 대표가 그만둘 때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 당의 결합을 그리고 가오를 시정해야 되고 근데 네. 누가 봐도 삐져서 그만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견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음. 일정을 취소해 가면서 두문불출하다가 페이스북에 쓰고 그만둔다. 이건 누구 봐도 뒤끝 사태. 아니, 우리 근데 다 알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린 거는 비민주적이라고 원칙과 상식도 네. 아마 비판할 거예요. 그런데 네. 참고로 원칙과 상식이란 그 조홍천, 이원우, 이원우, 뭐 김종민, 김종민, 또 한 명이 누구더라? 윤영찬. 아 윤영찬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자당의 대표를 네. 이른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비대위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근데 똑같잖아요. 저는 뭐 이낙연 씨가 네. 혁신안을 가져와라. 어떻게 무슨 지위와 권한으로 혁신안을 가져와라? 근데 혁신안을 이미 냈는데 그분이 당내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봐요.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혁신안도 다 냈어요. 지금 그게 언제적 얘긴데 벌써. 네. 그리고 우리가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을 대단히 비판하잖아요. 네. 어떻게
비례의원으로 머무르면서 네. 상당을 하고 그 초대장을 뭐 자당 대표한테 자당 대표한테 보냈죠. 멘탈이 아주 너무 보통은 어이없는 아니에요. 형태인데 이거 좀 그분은 이제 뭐 정치 경험 미숙하고 네. 뭐 이낙연 총리를 하고 당에서 뭐 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당대표 어떻게 뭐, 그런 일을 네.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워딩을 하시려면 탈당하시고 난 이후에 하셔야죠. 그렇죠. 맞죠. 오. 당연한 거죠. 네. 그 오늘 뉴스타파에서 아까 그 나온 또 오후의 특종 중에 하나가 이게 또 도이치모터스 통정 거래를 김건희가 직접 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죠 녹취가 하나 발견이 그러니까요. 됐다고 하죠. 와 그러면은 이제 또 얼마 전에 어디 뭐 그 한국갤럽에서 국민일보 무슨 의뢰로 했던 건가 그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뭐 70%면 그러니까요. 70%면 그냥 100%예요, 100%.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저쪽에 대구 경북에 계신 대구 경북도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60,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살건수는 그 윤두관 대통령님과 네. 예, 님을 붙여드려요. 네, 예. 윤두관 대통령님과 한 뚜껑의 특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이제 숫자가 나왔고 또 오늘 또 뭐 뉴스타파 이 이제 기사 뭐 계속 후속 보도가 또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아까 그 강은경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싸움을 계산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분이잖아요. 아, 부의원이. 예. 부의원이 지금 국정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차라리 아니, 그냥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더 헤어질 내년 헤어질 결심보다는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더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 같은데. 조중동에서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조중동에서, 그죠? 조중동에서 헤어질 결심을.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없죠. 없죠. 없겠죠. 그분이 부의원인데. 그분이 그렇죠. VV1. VV1. 네. 가스라이팅 전문용어로. 네. 지금은 그분 남북 관계 해결할 것도 많고요. 네. 바쁘세요. 남북 관계 되게 되고. 아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탄핵을 주장할 때 VV1의 탄핵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 억울하다. 그건가요? 넌 뭐라 어차피 그래야 돼요? 봐주잖아. 봐줄게 이러면서 그래 너는 봐줄게. 너는 뭐 그럼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나? 주문이? 게다가 그렇지. 우리 대통령. 제가 지금 저는 최근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 민주당이 이 분 때문에 몹시 속을 끓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놓고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무리한 수사, 부당한 수사를 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을 막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네. 핍박을 하고 근데 이거를 물론 거기에 100만 분의 1 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당에 가서 저당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저의 요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너네들도 겪어보니까 검사님들 대단한 거 알겠지? 네, 얼마나 네. 보편성에서 통상의 그 원칙,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겠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보다 저쪽 국힘당 이 정치 이슈가 핫한데 저는 이걸 이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저쪽 집단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이제 싸움, 그러니까 신건부와 뭐 이 국힘당 내에 오래된 고인물들이 싸우고 사실은 이 고인물들의 이제 조중동이 지금 붙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있는 모양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중동이 붙었기 때문에 이 아무리 뭐 신건부가 막강해도 캐비넷이 막강해도 이렇게 조중동에 또 이렇게 교묘한 책사 집단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막 때리면은 이게 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살짝 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그냥 2명이 날아가는 거 보고 이쪽에 이 고인물들의 핵심 뭐 원투 펀치가 동시에 날아가는 거 보고 역시 검찰의 캐비넷은 세다. 예,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두려움이 공포라는 게 그 두려움이 인간의 공포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같은 얘기 하는 건데. 꼭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공포가 되면 공포감에 쌓이면 사람들은 네. 가장 이성적인 판단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패닉이 빠지면 뭐 막 이렇게 판단력이 상실된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예상하신 거 뭐 지금 뭐 그 패비 네. 뭐 사과로 돌아가라 네네네네. 라는 걸 조중동이 아무리 써봤자 네. 일단 그 캐비넷의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네.
예, 예상을 그래서 예상하신 게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신군부 이 서울의 봄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 탱크와 총칼로 군합발로 여기 대한민국을 점령했던 이 신군부도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뭐 1987 시대를 지나서 뭐 한참 더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뭐 이제 심지어 감옥도 갔다 오고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신건부 그러니까 지금 2023년판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저 신건부는 계속 건재할까요? 물론 무너지겠지만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지난번 2016년도 그 탄핵 때처럼 박근혜 탄핵 때처럼 뭔가 그때도 사실은 우리는 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손석희의 그 타블렛 때문에 이게 촉발은 됐지만 그때 조선일보가 엄청 때렸잖아요. 이렇게 네. 그쪽 내부에서 그런 거와 같은 이제 재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2016년도와 같은 어게인 2016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반 이상 거의 60, 70%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윤석열의 핵심 지지자인 보수 쪽 지지자들 제외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네. 검찰이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반드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이 총선 탄핵되거나 일단. 네. 한다면 검찰 조직은 해체 수준까지 이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건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결과들에 따라서 네. 아마 해체까지 할 이런 수 말씀을 수영구에 가서 주진우랑 붙을 때 많이 하시면 굉장히 주진우의 어떤 봐서 봤어. 이렇게 싸워야지 계속 이렇게 어그로 끌어야지 계속. 아니 당연하죠. 예, 싸울 건데 예. 저는 그게 예. 보통 국민의 인식 수준이니까 예. 당연한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보완돼서 완성이 돼야 돼요. 네. 제가 뭐 예산과 인력도 얘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른바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금 아니 그 헌법상 접경 교통의 비밀은 그러니까 이른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경 교통의 비밀을 보장하는 네네네. 건 변호인의 접견 교통. 예, 네. 이게 이제 소통하는 거죠. 네네네. 이 소통하는 거와 관련돼서 비밀 보장이 되는 거는 헌법상 변호인의 기본권이라고 해석하는 게 그 지금 우리 헌재의 태도입니다. 아. 그런데 네. 압수수색 영장으로 마구 뒤져요. 그렇죠. 아니 우리 패를 다 보고 네. 저쪽 패는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렇죠. 이른바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네. 오히려 검찰이 그 국가 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권리인 변호인과의 비밀 보장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건 네. 이거는 정말 다 옷 벗고 싸우라는 거예요. 또 옷 벗고 주먹으로 싸우되 거기는 칼 들고 설치는 꼴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불합리부터 개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되어 가서 무기대등이 갖춰지고 법정에서 제대로 된 논박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변호사 초기 시절까지만 해도 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배심원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부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배심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김영민 목사님 건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좀 거절당한 거죠? 예. 거절당했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네. 영부인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거 여론에 의해서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민참여 재판 할까요? 아니, 저기 국민 사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오히려 국민참여 재판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네. 왜 그거는 그 저기 판사들만이 밀실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엘리트 의식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판사들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배심제가 도입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저거 정진상 이재명 그 두 분의 재판을 해보니까 네. 이 특수부 애들이 이른바 기록 깔아뭉개 얘기를 하잖아요. 기록 깔아뭉개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님 네.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을 내고 있는데 최초의 기록 복사비만 1,200만 원이 들었어요. 한 트럭 분량입니다. 아. 근데 그래가지고 100기가가 넘어요. 그냥 그 스캔한 게. 전 솔직히 그것도 좀 100기가가 넘어. 근데 정작
그 복사해 오면 등사를 해 오면 기록의 한 3분의 2 반은 신문 기사.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증거라고 내기고 있고. 그 정말 그 어처구니가 없는 그 상황인데 배심제를 하게 되잖아요. 네. 증거 그렇게 못 내요. 아시잖아요. 증거 그렇게 내면 심리가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핵심이 되는 증거 위주로 네. 핵심이 되는 재판을 요지로 가서 다투게 되거든요. 그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좀 많은 재판을 하다 보니까 막 아 뭐- 변호사시면서 왜 아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자료들을 막 내잖아요. 저도 네. 나름 이제 막 내는데 사실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증갑 뭐 해갖고서 한 20개만 넘어가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걸 과연 판사는 다 읽을까 뭐 이런 사실 고민을 막 해요. 왜냐면 뭐 막상 가보니까 민사재판부의 판사들이 진짜 바쁘더라고요. 뭐 사건 하나에 10분도 안 5분 만에 뭐 해갖고 이게 판단이 되나? 그러면 당연히 그 서증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이런 뭐 단순한 뭐 가처분 사건 하나도 이렇게 막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막 뭐 무슨 뭐 트럭 한 트럭 분량 네, 그걸 과연 판사들이 보겠냐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인용하지 않는 공문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게 네. 거기에 의외로 그 검사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좀씩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사 자료로 받은 거라 수사 목록을 그러니까. 통해서 네, 그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그 자료들 중에 받은 것 중에는 네. 그 의외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네. 걸 추려내는 작업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 사실은 저는 그냥 좀 이 변호사들이 닫고 또 들여다보고서 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막 공소장 하나를 막 200페이지 쓰니까 거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을 다 반박하려고 하면 네. 걔네들이 그렇게 막 뭔가 얼기설기 진짜 수백만 쪽, 수십만 쪽, 수백만 쪽의 기록에서 뽑아내듯이 수백만 뽑아내가지고 이른바 거짓의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한 줄 한 줄 다 무너뜨리려면 또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주장과 서명과 그 다음에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법 그 어떤 그 효율성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보면은 뭐 지난번 뭐 이재명 대표 그 무슨 뭐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만 거기서 무슨 뭐 검찰 측이 뭐 어마어마한 걸 또 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뭐 구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엄청난 자료를 줬으면 근데 결국은 그 판사의 뭐 결정 뭐 기각이든 뭐 이 결정문이 굉장히 내용은 뭐 딱 짧지 않나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응.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그 남욱 등이 네? 그 이재명 대표의 2014년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응? 그 재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몇 개를 달았냐? 말도 잘 못해요. 그 댓글을 이른바 워리어, 그러니까 네. 키워드 워리어가 그렇죠. 된 거죠. 앞불러죠 그냥 뭐. 네, 네. 키워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거나 상대 네. 후보를 깎아내리는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도대체 몇 개 확인했냐 그랬더니 한 20개 정도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20개 정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그런 것 그 댓글 20개 달았다고 그러면 네. 걔네들한테 몇십억씩 이득을 제공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 반박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른바 가랑 비웃듯이 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한 수천 개 모아온 거야. 그런 에피소드들을 수천 개를 모아가지고 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탁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런 것조차 물증은 없어요. 네. 진술만 있는 거지. 판사가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돼요? 검사들이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막 봐라 이렇게 막 하면 가스라이팅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저는 김영재판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나쁜 놈이야. 이른바 그 프레임이죠. 네. 아 이거 진짜 좀 짜증난다. 이걸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싸움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고 이게 그나마 지금 물론 뭐 검찰이 모든 자신들의 검찰권을 검찰력을 총동원돼서 그냥 원래는 저는 그 역시 또 많은 사건들을 요즘 하다 보니까는 이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진짜 겁나 바쁘더라고요. 무슨 이거 예를 들어 뭐 제가 사는 동네 저쪽 무슨 북부지검의 검사 하나가 형사부 검사 하나가 맡고 있는 사건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맨날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 띵까띵까하는 것만 보다가 얘네들은 거의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그냥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제 사건 관련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나름 뭐 해도 그냥 제대로 뭐 그냥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 엘리트 그렇게 막 사건을 많이 치러내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뭐 일주일에 한 뭐 몇백 개씩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뭐 수십 명, 뭐 100명 넘는 사람이 이 사건 하나에 몰려갖고서 그 무슨 뭐 거의 뭐 수십만 쪽. 수십만 페이지를 그쵸. 한다는 거가 그러면 변호사들도 최소한 똑같은 쪽수로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머릿수가.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그 네. 무기 대등을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 무기 대등이 뭐 법정에서 뭐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거는 뭐 아무리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엄청난 재량권이 있는 이상 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검사를 되게 편법 잘 그렇죠. 쪼개기 기소. 쪼개기 기소. 예, 구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이 사람에게 심리적 지배를 확보하는 네. 거. 그렇죠.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언제 기소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볼모에 그렇죠. 대해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사건을 이 사람이 볼모짓고 이 사람의 사건도 끝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하는 거 보고. 네. 보통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들은 다 그래요. 중간에 이 사람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정에서야 뭐 방어권을 보장하고 뭐 접견권 뭐 이런 걸 한다지만 이렇게 검사들에게 엄청난 재량권이 있는 이상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신이에요. 신. 거의 그 검사 한 명 한 명이 갖고 뭐 대한민국 이 검찰 조직 각 한 명 한 명이 다 무슨 뭐 부서와 같은 역할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수사 기관과 같은 역할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이에요. 신. 그다음에 판사 한 명 한 명도 다 제가 봤을 때는 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피고인을 고립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누가 유리한 증언을 해준다. 네. 곧바로 불러서 위증죄로 수사 기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고인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다 숨어버려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무튼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았어. 나는 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돼 갖고서 그냥 만주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저야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법 없이 살아왔고 나이 50 되기 전까지 뭐 단 한 번의 고소 고발 건도 없이 이 진짜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 만주 변호사가 돼 갖고서 왜 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똥파리로 기소가 돼 갖고서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되고 이제 뭐 또 그 똥파리 재판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지 말까요? 아무튼 네. 여하튼 뭐 그냥 뭐 누가 뭐 혹시 뭐 이현주 변호사님한테는 압력이 안 오나요? 뭐 저는 워낙 피렘이라서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어떤 사건 재판만 났다고 막 저희 뭐 이렇게 이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를 만약에 지금 선언했으면 또 나 뭐 그냥 뭐 유권자인데 누가 뭐 김용민이랑 누가 사건을 나타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조상우 변호사님은 지금 그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김용민 목사 사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 뭐 혹시 뭐 당신 지지자인데 나 지금 거기 금천구 주민인데 왜 김용민 사건을 맡아? 뭐 이런 사람은 없나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라온 게 있다고. 거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오늘도 몇 대통령 1시간 가까이 아주 그냥 뜨겁게 1시간을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냥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진짜 나이에 제한이 없으면 나도 로스쿨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요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변호사님들한테 요즘. 네. 저 자격이 마지막으로 충분히 한마디 해야 돼요. 하세요. 네. 네. 제가 최근에 그 폴란드 네. 뭐 역사를 읽다가 네. 대단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네. 소련하고 독일 사이에 끼어서 맞아요. 예, 뭐 독일하고 소련이 서로 그 불가침 협정을 그렇죠. 맺고 독일이 그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소련이 폴란드를 지원을 하면은 독일은 뭐 힘드니까 네. 왜냐면은 이미 유럽의 전역에서 뭐 영국 그 프랑스 뭐 위에 스칸디나비아 네, 반도까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러시아가 폴란드를 원조했다가는 자기네들 힘드니까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그 검사 집단은 보편성을 넘어선 집단이다. 보편성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저분 몇 대통령? 우리 강제징용 네. 손해배상 사건에서 그게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지배했을 때 그 폴란드 사람들을 독일로 데려가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을 쓴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신의 인간성 침해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혀 역사적 인식이 없는 분이 네. 이분이시다. 아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다. 네. 만의 문제가 그 네. 2차 세계대전에 침략당한 모든 식민지에서 이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거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인데 네. 정말 이분은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게 그 가치관, 네. 역사관, 사회의식이 전무한 산무 대통령이죠. 산무 대통령. 산무가 뭘까요? 아 역사관 방금 가치관? 가치관, 역사의식, 사회의식. 아 제가 생각하는 산무는 무식, 무대포, 무당인데 여하튼 뭐 비슷한 산무 정신. 네. 산무 정신 갖고 있는 있는 건 대통령. 있어요. 네. 예, 그 전두광하고 닮아 있는 거. 전두광하고 닮은 거. 숙청, 숙청. 정치적 네. 정적에 보복, 대한 숙청. 네, 보복. 네. 예. 그리고 언론 통제. 언론 그리고 통제? 부패. 부패. 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맷 대통령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